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와벌 여섯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이렇게. 네, 죄와벌 여섯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좀 고백을 어렴풋이 하고, 이제 뽀르피리 그 검사, 예심 판사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죠. 이제 전 장에서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살인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 정체도 이제 나오니까 어, 오늘은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87쪽에 이제 그 전당포 노파 살해당한 전당포 노파의 그 장부에 라스콜리니코프도 물건을 저당 잡혔고 돈을 이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를 위해 왔죠. 저는 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시계에 관한 것이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니면 다시 써야 할까요? 아, 뭐라고요? 신청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쓰시면 됩니다. 보르비리가 말했다. 당신은 어제 제게 분명히 정식으로 제가 어떻게 그 살해당한 노파를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죠? 뽀르삐리는 근데 이제 말을 계속해서 넘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긴장을 풀게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 조종을 하는 그런 아주 노련한 검사거든요.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요. 이 장에서. 예, 예, 걱정 마세요. 시간 많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런 건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이제 배우를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런 노련한 수사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그거를 알고 이제 굉장히 그 반발을 하게 됩니다. 491조. 뽀르피리 검사님, 당신은 어제 내가 신문을 받으러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볼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말에 깔려 죽은 그 관리 마르벨라도프 그 관리의 장례식에 가봐야 됩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서 짜증스럽게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게 질문을 하시든 지금 저를 당장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질문을 하시려면 형식을 갖춰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우리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엇에 대해서 당신에게 묻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와 대화하는 게 즐거울 뿐이지 너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도 굉장히 이런 수사나 범죄를 추적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걸 넘어서 전문가 수준이고 너도 법대생인데 왜 그러냐? 시간 많지 않냐? 그러니까 대화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융을 치는 거예요. 뽀르삐리가 또 이렇게 얘기해. 492쪽. 우리 같은 중류층 사람들은 모두들 당황하기도 하고 말도 별로 잘 안 하죠. 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날까 하고요. 젊은 양반, 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를 이끌지도 못하고 신문 사회면이나 신문 무슨 이렇게 논설문을 보고 그냥 거기서 우리 생각이나 이렇게 차나 마시면서 나눌 뿐인데 너 왜 이렇게 왜 그러냐? 난 너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왜 그래? 시간 많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화술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에 말려들기 시작을 해요. 494쪽 뭐 블라블라 얘기하는데 헤헤헤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형식이라는 것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죠. 이 점에 관해서는 내가 당신을 안심시켜 드립니다. 이거 뽀르삐리 대사예요. 그리고 내가 묻겠습니다면 본질적으로 말해서 형식이 뭔가요? 이해심 판사가 매번 형식이라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나도 나름 하면 자유로운 예술이거나 뭐 그런 직업이니까요. 헤헤헤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 법률가가 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이렇게 많은 말 중에서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심리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주의적으로 심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 곱하기 2가 4인 것 같은 그런 증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백한 증거를. 직접적이고 논쟁한 여지가 없는 그런 증거를 말입니다. 이 포르피리 대사입니다. 그런데 때도 되기 전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설령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 이상의 증거를 잡을 방법을 포기하는 격이 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일정한 위치를 부여해주고 말하자면 심리적인 방향을 줘서 안심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라스콜리니코프를 염두에 두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수사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쥐를 몰더라도 그거를 구멍을 몰고 모는 것이 아니라 쥐한테 어느 정도 돌아다닐 여력을 주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척하다가 잡아 낚아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쥐를 풀어놓은 다음에 그 쥐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497조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이 포르피리의 그 수사 철학이 나오는데 만일 그가 나의 소나기 아래서 늘 의심과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그럼 그는 하늘의 맹세컨대 스스로 기진맥진해져서 자기 발로 내게 와서는 정말로 2 곱하기 2 같은 방식의 행동을 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그 범인의 내면에 있는 양심 그 자체가 이 그 범인을 오히려 올가매서 2 곱하기 2 같은 명백한 증거를 내 앞에 갖다 바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98쪽. 이 굉장히 긴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축약을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사람이 말의 융단 폭격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르피리도 보통 얘기는 아닌 거죠. 외국으로 도망간다고요? 외국은 폴란드인이나 도망을 치는 것이지 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인을 저지른 사람 여기서 그도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더구나 내가 뒤를 쫓으면서 방법을 간구해 두었으니까요. 국내에 오지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는 진짜배기 무식한 러시아 농부들이 사는데 현대적으로 발전된 사람들이 그런 농사꾼들과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는 설사 도망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상 내게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불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방을 보셨습니까? 자, 그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 겁니다. 마치 나방이 불 옆을 맴돌듯이 말입니다. 자유도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에 잠겨서는 길을 잃고 고민을 하다가 거미줄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를 꽁꽁 묶고는 주변을 헝끌어뜨리면서 죽도록 자기 자신을 괴롭히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내게 2 곱하기 2와 같은 수학적인 증거를 준비해 오겠죠. 다만 저는 그에게 약간의 긴 말미를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르피리가 보통 이 사람도 사실은 심리적이고 경험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도 이성주의 철학에 굉장히 경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도덕 법칙과 차가운 양심이 이 사람이 말하는 양심도 차가운 이성이 정립한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를 통해서 네가 너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포르피리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하는데 그건 포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를 수사를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포르피리가 선량한 사람은 인 거는 맞아요. 근데
결과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 놓지만은 넉다운은 시켰지는 못해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극단적인 거부감 내지는 극단적인 사랑으로 녹인 존재는 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냐와 스비드리가일로프.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거부감으로, 소냐는 동정적 연민으로, 종교적인 헌신으로. 그런데 뽀르피리는 그로기 상태까지도 갔다라는 지점에 봤을 때는 사실 이 사람도 보통 내기는 아니죠. 501조. 헤헤헤. 자, 이제 내가 당신에게 바로 그 특수한 경우가 가지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현상과 본질이란 말입니다. 노형. 중요한 대상입니다. 노형은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를 이제 노형 이러는 거예요. 동생인데도 이제 노형 이러는 거지. 내 생각에 재치란 대단한 물건입죠. 이것은 말하자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며 인생의 위안으로서 어떤 요술도 부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니 하잘것없는 예심 판사가 그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언제나 그랬듯이 예심 판사라는 사람은 자기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젊은이가 자기 재치에 푹 빠져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가령 병이나 때로는 방안이 후덥지근한 공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그건 꼬투리를 잡히게 합니다. 비할 데 없이 거짓말을 잘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만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 교활함이라는 것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요? 어떤 때는 재치 있는 장난에 몰두해서 그는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바보들로 만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속였다라 할지라도 만약 상대방이 빈틈없는 사람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꼼꼼히 다 살펴보게 되겠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아무리 재치를 가지고 얼굴에 가면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의심이 시작된 사람의 그 시점에서는 꼼꼼하게 하는 순간에 그 가면과 본질, 가면과 현상으로 드러난 가면과 그 가면 뒤에 얼굴이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용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를 꼼꼼히 살피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회의주의거든요. 의심하는 철학적인 방법론이에요. 아무리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랑 포르피리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데카르트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포르피리의 말이 잠깐만요. 이 포르피리의 말이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느낌도 주는 게 뭐냐면은 이미 내 마음에는 의심이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그 같은 현상 자체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꼼꼼히 재고찰만 하기만 한다면은 이미 범인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재치 있는 기만은 폭로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폭로가 시작된 지점부터 덮으면 덮을수록 더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503쪽. 저는 그 노파의 동생 리자벳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이제는 자기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걸 아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노파와 노파의 동생 리자베타의 살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제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똑똑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는 이 모든 일에 이미 오래전부터 넌더리가 나 있었고 만일 저를 합법적으로 조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통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랬더니 그 포르비리가 왜 이러세요? 또 이제 또 너무 몰았구나 싶으니까 또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서 아, 포르비리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를 하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긴장을 풀어졌다. 근데 라스콜니코프 씨, 근데 나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늦은 밤에 아파트 구하러 다닌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 굳이 그 노파가 죽은데 밤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미친 듯이.
아니, 피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알고, 일꾼과 경비원들의 얼을 빼놓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왜 이래요?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서 라스콜리니코가 띵 한 거예요. 포르피리가 또 506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온갖 환각들을 만들어내서는 물증들을 제시하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찌나 고집을 피우던지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건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7장이 2층에 7장이 있었죠. 그 7장이 중에 한 명이 니콜라이가 자기가 노파를 죽였다고 노파 이복 여동생을 죽였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였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니콜라이는? 사실 니콜라이는 그 일을 본 것과 그 사건에 부분적으로 연루된 것만으로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선한 사람이나 너무 착한 사람이 너무 경악할 만한 일이나 경악할 만한 사태를 받,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본인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그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니콜라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콜라이가 어떤 입장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지은 죄를 본인이 다 그냥 내가 지은 죄다. 물론 이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모르고요. 그렇게 너무나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507조.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일은 다 있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정신이 몽롱해서 한 짓이 아니라고 당신의 입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반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니콜라이일 수도 있고 널 수도 있고 이라는 거야. 나는 니콜라이가 자백을 했지만 니콜라이가 지금 이런 대범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런 자백은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조금 뭐 살인의 추억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살인의 추억에서 첫 번째에서 뭐 백광호라든지 두 번째 그 이상 성역자라든지 이걸 봤을 때 송강호 박두만의 오른팔인 그 김래아 배우가 연기하는 그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김상경이 연기하는 그 형사는 그러니까 그리고 박두만도 마지막에는 바뀌게 되죠. 너무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자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병적인 인간이에요. 뽀르삐리도. 왜냐면은 범인과의 승부에서 진짜를 원하는 거야. 나는 저런 자백은 원하지가 않아. 나는 이런 이치가 아무리 자백을 하고 물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난 너무 다 잘 알고 있다라는 듯이 뽀르삐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이 일에 미친 사람 같기도 해요. 어, 그리고 왜 거기다 방문을 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513조.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입이 자제력을 잃었다. 이제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칠장이가 자백을 했는데도 믿지 않고 있고, 진짜 나는 진짜 범인의 내면을 뒤틀어서라도 그 완벽한 사건의 자백과 사건의 의도와 결과를 인과적으로 완벽하게 엮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인의 내면에 있는 그 살인 충동과 이상한 정신 세계를 다 까발려 버리겠다라고 지금 포르피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뽀르삐리가 노리고 있는 건 라스콜리니코프인 거죠. 513조.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자제력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이 저주받은 어릿광대 같으니. 나는 전부 알고 있어. 너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어. 내가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도록.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막 그러니까 여기서 배심원들이 누가 있어요, 도영? 정말 상상도 좋으시군요. 이것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 라스콜리니코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 이제야 오는군. 당신은 저 사람들을 부르러 오는군. 저 사람들을 부르러 오는군.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514쪽 6장 나중에 그 순간을 회상할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문 뒤에서 들린 시끄러운 소리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커지더니 문이 조금씩 열렸다. 뽀르피리가 경고한다. 아, 뭔 일이야. 거기 무슨 일이야. 피고 니콜라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칠장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안 돼. 저리 데려가. 기다리라고 해.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저는 뭐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뽀르피리 목소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상상으로서는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 있는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뽀르피리의 목소리에서.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찾아왔다. 이 사내의 모습은 첫눈에도 이상했다. 그는 눈앞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핏기가 없었다. 그는 평민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통 부분을 짧게 깎아 올렸다.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일어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요. 제 죄입니다요. 제가 살인자예요. 니콜라이는 약간은 숨을 헐떡였지만 그래도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아, 문학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유로지비의 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냐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려는 러시아적인 의미에서의 성인의 마음을 니콜라이가 이제 상징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포르피리에가 얼굴이 굳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니콜라이가 다시 말한다. 네가 어떻게 누구를 죽였다고? 니콜라이가 말한다. 그 노파와 노파의 여동생을 죽였습니다요. 도끼로 정신이 나갔지요. 포르피리는 생각에 잠시 이제 서 있는 듯 하더니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넋이 나가요, 둘 다. 예. 그러다가 조금 대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물증까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당신도 선생 예상치 못하셨군요. 손을 또 그렇게 떨고 계시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광대처럼 그랬더니 라스콜리니코프도 지지 않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뽀르피리의 그 예상에서 벗어난 일이니까요. 당신도 떨고 있군요, 뽀르피리 씨. 그랬더니 나도 떨고 있어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 스피드리가일로프, 포르피리가 약간 비슷해.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능력이 극대화된 인간들이고 포르피리는 선한 사람인데 위약을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독종 내지는 망종이 될 가능성이 큰 인간들은 스피드리가일로프랑 라스콜리니코프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르피리는 선량한 인간인데 악을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도 위약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떠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좀 받게 되더라고요. 이 텍스트에서. 그랬더니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을 이제 핑계로 빠져나가게 되죠.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불쌍한 사람, 니콜라이가 자백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분명 나름의 심리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그를 몹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얘기하죠. 낮이고 밤이고 당신은 살인자다, 살인자다. 거짓말하지 마. 살인자다, 살인자다.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헤헤헤. 내가 방금 니콜라이에게 이야기를 꾸며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군요.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포르피리가 지금 여기서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게 그러니까 니콜라이까지는
니콜라이 사태에 대해서는 뽀르피리도 예상은 못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한 큐가 뭐냐면은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상권 252쪽에서 그 이렇게 마주쳤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살인 현장에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살인자라고 했던 한 명의 사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내가 텍스트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사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 경비원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잡일을 하는 잡부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와서 일련의 소동을 벌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실은 포르피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냥 화가 나니까 이 살인자, 네가 살인자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거기서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포르피리가 준비한 히든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당신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렇게 소란을 피워서 내가 잡부지, 그러니까 잡일이나 이런 노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 일마저도 잃을 뻔했다. 그 일련의 소동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분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태로 당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포르피리에게 사주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길거리에서. 이 사람 니콜라이가 아니라 잡부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만약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 살인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그로기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포르피리한테 매수가 당한 상태예요. 왜냐면 라스콜리니코프가 꼴배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Usual Suspect나 뭐 여러 영화 보면은 범인들을 세워놓고 저 사람이 범인이냐 누가 범인이냐 이렇게 세워서 심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창 너머에서 마치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포르피리는 물론 이 시대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겠죠. 근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누가 범인인지 한번 체크는 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완전히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살인자라고 말한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무너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524쪽에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어제의 모든 공포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파멸할 수도 있고 스스로 파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더욱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포르피리에게도 역시 이런 헛소리 외에는 그 어떤 물증도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끝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태가. 누가 니콜라이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사태가 지금 다 제각기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논리들이 다 사건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헛소리만 안 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약해지지만 않고 그리고 당신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겠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또 소니아에게 지금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시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라자로의 부활 그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또 포르피리가 이런 식으로 신경전 아닌 신경전으로서 수사와 이런 범죄 수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더 반발심으로 소냐에게 말했던 소냐에게서 느껴졌던 인류애적인 사랑을 또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제 마르멜라 도프의 그 장례식 장면을 제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지만은 과연 차가운 이성, 차가운 도덕적인 자기 입법의 논리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인 격파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이런 방식이 과연
진짜 교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다시 묻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르피리의 아주 그 무서운, 약간 저는 배트맨의 조커 같은 느낌도 조금 들었고, 토마스만의 그 어릿광대, 아주 위험한 어릿광대에 대한 케이스 그 단편이 하나 있는데, 그런 물론 도스토옙스키가 시대적으로 앞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뭐 배트맨은 물론 당연히 도스토옙스키가 앞서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챕터가 라자로의 부활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 다음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시퀀스가 펼쳐지는 걸 보면은 도스토옙스키가 그 대비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소냐와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에서 그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아, 진짜 참회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